기사를 보면은 별이나 행성에 어떤 일정 성분이 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그토록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천체가 어떤 원소를 갖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아는가, 그게 좀 궁금하죠. 30년 됐을 거예요. 지구에서 한 몇백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그 별을 발견했는데 그 별이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별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다이아몬드로 형성됐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2001년 그 NHK KBS 우주대기행이라는 다큐가 있었는데 거기 5편에 물질의 생성편에서 이게 이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더라고요. 우주 어느 곳에 어떤 원소가 존재하는지를 알아낼探査가 7색깔 무지개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맨 먼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19세기 독일의 렌즈 제작자 요제프 폰 프라운호퍼였죠. 프라운호퍼는 프리즘을 이용해서 태양빛을 7개로 나눈 후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무지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한 결과 7개의 빛 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죠. 브라운호퍼가 그린 스케치는 소중하게 보관되고 있습니다. Dieses also ist das Fraunhofer Sonnenspektrum. Voilà. 약 10년에 걸친 관찰 결과를 종합한 스케치입니다. 무지개의 7색깔로 나누어진 띠 속에 검은 선이 꼼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숫자는 574개에 이릅니다. 이 검은 선들은 대체 무엇을 나타내고 있을까? 브라운호퍼는 생애를 걸고 필사적으로 조사해봤지만 그 수수께끼를 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수수께끼가 풀린 것은 브라운호퍼의 발견으로부터 반세기 뒤의 일입니다. 사실 이 검은 선은 원소를 나타내고 있었죠. 태양을 대신한 조명 앞에서 원소의 하나인 나트륨을 태웁니다. 그리고 불꽃을 통과해서 나오는 조명의 빛을 관찰합니다. 프리즘을 써서 7색깔로 나누면 적색과 황색 사이에 검은 선 한 가닥이 보입니다. 이 검은 선은 나트륨 원소의 존재를 나타내죠. 브라운호퍼의 스케치에도 이 실험과 같은 위치에 검은 선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태양에 나트륨 원소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이 나트륨과 마찬가지로 스케치에 그려져 있는 검은 선들은 태양에 다양한 원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예를 들어 C로 이름 붙인 선은 수소입니다. E로 이름 붙인 선은 철이죠. 이런 식으로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어떤 원소가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최신의 장비로 태양을 관찰한 결과입니다. 여기에선 프라운호퍼가 그린 검은 선을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튀어나온 부분이 원소의 존재를 알려주죠. 이 부분은 금을 나타냅니다. 이 그래프는
태양에 다양한 원소가 존재함을 알려줍니다. 다양한 원소를 지닌 태양. 하지만 태양은 헬륨밖에 만들어내지 못하죠. 그렇다면 태양에는 어떻게 이렇듯 많은 원소가 존재할까요? 이 원소들은 원래부터 우주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 다큐에서 봤듯이 그 검은 줄이 이제 원소를 말하는 거잖아요. 원소를 말하는 건데 이제 그 검은 줄이 그러면 뭔지는 알았죠. 뭘 의미하는지는 알았는데 검은 줄이 이제 왜 생기느냐? 이제 그게 또 궁금해지는 거겠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옆으로 빗나가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이게 사전에 좀 뭐랄까 꼭 필요한 지식이 아닐까 해서 약간 좀 빗나간 것 같긴 하지만 양자도약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게 지금 요거를 지금 그려놨는데 이 왼쪽에 있는 게 요게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게 스펙트럼입니다. 스펙트럼. 그 스펙트럼인데 요거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요. 연속적으로.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거 세 개를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거를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요. 이게 맨 밑에 거, 여기 이제 다큐에 나온 거 아닙니까? 흡수 스펙트럼, 이게 이제 검은 줄이 흡수를 했기 때문에, 스펙트럼을 흡수했기 때문에 생긴 거다 해서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은데, 그 위에 선 스펙트럼이라는 거, 요거는 이제 그 어떤 색깔이 있잖아요. 네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생기고, 수소는 또 이런 식으로 생기고, 뭐 나트륨은 또 이런 식으로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연속 스펙트럼은 백열전구를 프리즘에 통과를 시켰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기는 얘기죠. 여기는 이제 흡수 스펙트럼이 없죠. 아마 그 백열전구에는 어떤 다른 원소가 없기 때문에 그 빛을 흡수할 수 있는 그 띠가 이제 생길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은 요게 이제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죠. 방금 얘기했던 연속 스펙트럼, 그러니까 백열전구 같은 고온의 백색광, 선 스펙트럼 얘기 나오죠. 흡수 스펙트럼. 그러면은 이게 기본적인 지식이 뭐냐면은 파장의 길이와 진동수, 그거 이제 관계죠. 이게 빛이 1초에 30만 킬로 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1초에 달린다고 생각을 하면은 파장의 길이가 짧으면은 이 진동이 많아야지 1초에 30만 킬로를 갈 수 있겠죠. 이 밑에 거는 파장의 길이가 길어요. 파장의 길이가 길면은 30만 킬로를 가는데 진동이 많지 않아도 30만 킬로를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애랑 거인이랑 걷는다 그러면은 같은 거리를 가려면은 거인은 뚜벅뚜벅뚜벅 해서 몇 걸음 안 걸어도 갈 수 있지만 애는 쟁걸음으로 한참 많이 움직여야 그 거인이 간거리를 갈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그래서 파장의 길이가 짧으면 진동수가 많아지고, 파장의 길이가 길면은, 여기 이제 길잖아요. 길면은 진동수는 로우 프리퀀시, 진동수는 적다, 이런 얘기고. 이게 빛을, 백색광을 프리즘을 통해서 분광을 시키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붉은색 쪽은 파장 길이가 길고, 이 보라색
보라색 쪽은 파장의 길이가 짧다 이거죠. 파장의 길이가 짧으니까 여기는 진동수가 많고 이쪽은 진동수가 적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파장의 길이가 길 경우에는 굴절 각도가 작다 이거죠. 근데 파장이 짧을 경우에는 굴절 각도가 길다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더 굴절이 심하다 이거죠. 이런 기본적인 어떤 요런 거는 알고 봐야 그 제임스 웹의 그 어떤 그 빛 갖고 원소를 잡아낸다든가 뭐 이런 거를 조금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하는 게 뭐냐면 보호의 양자도약인데, 보호의 양자도약은 뭐 그게 뭐냐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보호의 양자도약이 뭐다 그거를 아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왜 그런 현상이 있는지 그걸 이해하려면 물리학자들도 한 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양자도약을 진짜로 이해하는 그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그 정도 수준은 못 되고 완전히 뭐 이해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 양자도약이라는 게 어떤 거다 요거만 알면 되죠. 뭐 그 양자도약이라는 게 보면은 여기 이제 그 원자가 있잖아요. 원자가 양성자, 중성자가 있겠죠. 그리고 전자가 있고 여기 이제 양성자만 해놨는데,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어떤 에너지를 흡수했다고 치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흡수했어요. 흡수하면은 에너지를 받은 원자는 이게 이제 아마 그 전자 쪽에서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요. 전자가 에너지를 받으면 들떠갖고 바깥 궤도로 나간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게 이제 러더포드 모형인데, 러더포드는 아마 이 태양계로 표시하는 게 이해하기 좋겠다 싶어갖고 그 원자 모형을 태양계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모형을 만들었는데, 보호가 이제 러더포드랑 같이 연구를 했으니까. 근데 보호는 이제 이런 모형에다가 그냥 그 어떤 층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1층, 2층, 3층, 4층에서 높은 층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에너지를 받아갖고 에너지를 많이 받은 전자는 가장 높은 층으로 올라가고, 에너지를 가장 적게 받은 전자는 가장 낮은 층으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파장 길이가 짧을수록 에너지가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동수가 많은 거예요. 에너지가 많으니까 진동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많다. 그러니까 이 4층에 올라가 있는 전자는 파장이 짧겠죠. 에너지가 많으니까 파장이 짧고, 가장 2층에 있는 거는 파장의 길이가 길다고 봐야 되죠. 에너지가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빨간 거는 2층에 있는 거고, 이 밑에 이 파랑이나 보라 이거는 이제 4층에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원대 복귀하고 싶은 그런 성향이 있다 이거죠. 전자가 에너지 받아갖고 4층으로 올라갔다가 이게 불안정하니까 다시 1층으로 내려오려고 그런다 이거죠. 원대 복귀하려고 그런다 이거죠. 그 원대 복귀를 하게 되면, 원대 복귀할 때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를 내놓는다 이거죠. 원대 복귀할 때 에너지를 내놓는데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이 궤도를 이렇게 순서를 거쳐서 탁탁탁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도약을 한다 이게 갑자기. 그러니까 4층에서 1층으로 도약을 하면서 빛을 내놓는다 이거죠. 빛을 내놓는데 4층에 있는 거는 에너지가 많으니까 푸른색을 내놓는다 이거죠. 푸른색을 내놓고, 그 다음에 요 3층에 있는 거
3층에 있는 거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중간에 있는 거니까 이것도 양자도약이죠. 3층에서 1층으로 그냥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녹색을 내놓는다 이거죠. 녹색 빛을 내놓는다. 그리고 2층에 있는 건 어떻게 되냐. 2층에 있는 거는 붉은색을 내놓는다 이거죠. 이게 이렇게, 이게 양자도약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선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이거죠. 이게 이 빛이 수소에 붉은색, 뭐 녹색, 푸른색 이런 식으로 선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 보호가 그 양자도약을 얘기했는데 실험 결과가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저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그 9세대라 그러죠. 9세대에서는 그 양자도약 같은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엄청나게 반박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보호가 당시 정면으로 맞서서 대항할 정도는 못 된 거죠. 당시에 보호가 그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그 정도로 맞설 수 있는 힘이 없었겠죠. 당시 뭐 아인슈타인 하면 거의 절대적이니까. 그러니까 보호 같은 경우는 그 대꾸를 정면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호는 예 맞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하면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험을 해보면 내 말대로 나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다 맞는데 뭐 무슨 비판을 해도 다 맞는 얘기인데 실험을 하면 내가 발표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그 결과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다는 거죠. 보호가. 어쨌든 간에 이 보호의 양자도약이라는 거는 전자가 에너지를 받으면 들떴다가 이게 불안정하니까 안정화되기 위해서 다시 에너지를 다시 내놓는다 이런 얘기죠. 받은 에너지를 뱉어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이게 전자가 궤도를 순식간에 건너뛰는 거 이거를 이제 양자도약이라고 한 거거든요. 이제 요 정도의 기초적인 지식을 알고 아마 제임스 망원경에서 그 원소를 잡아내는 거 그 부분을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사실 여태까지 빛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빛이라는 게 참 정말 좀 오묘한 것 같아요. 우주에서 가장 오묘한 게 빛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검은 줄이 원소를 나타낸다는 거 그건 알았는데 그럼 검은 줄이 왜 생기는지 왜 생기는 게 이제 그게 좀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먼저 이게 용어가 무지 헷갈립니다. 빛이라는 게 이 전자기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많이 파동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가 돼가지고 파동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전자기파든 감마선이든 많잖아요. 자외선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X선도 있고 주로 이제 전자기파 쪽에 그러니까 마이크로파나 레디오파 이런 거를 전자기파라 그랬는데 이런 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빛의 속도랑 같은 거죠. 우리가 빛하면은 가시광선만 얘기했었는데 그렇잖아요. 빛하면 햇빛을 연상하잖아요.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게 햇빛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등빛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빛하면은 눈에 보이는 거 이제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는데 이 전자기파 이런 것들도 다 속도가 30만 킬로미터 되니까 1초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전자기파랑 빛이 이거 같은 거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자기파가 빛의 한 종류가 아닐까? 응? 그 빛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던 가시광선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빛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죠. 빛이 전자기파의 일종이 아닐까?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개념이, 그러니까 빛이 포괄적인 개념이고 전자기파는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자기파가 포괄적인 개념이고 빛이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빛이라는 거는 가시광선만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가지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야 뭐 이쪽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를 뒤늦은 나이에도 그 뭐 사이버 대학이나 방통대에 그 물리학과가 있다면은 한번 그 물리학과에 입학을 하고 싶은데 없어요. 방통대나 사이버 대학은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야죠. 사람들이 수강 신청을 많이 해야, 지원을 많이 해야 그게 개설이 되는 거지. 누가 물리학과 같은 그 지원하는 사람이 얼마큼 있겠어요. 그러니까 물리학과나 천문학과 같은 거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런 걸 하면 이제 체계적으로 지식을 배울 수가 있잖아요. 지금 이런 거 용어가 헷갈리는 거, 이거가 지금 물리학계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혼자 공부한다는 거는 뭐 인터넷 보고 블로그 같은 거 이제 올린 거 보고 그 전공한 사람들이 이것저것 보면서 이게 하는 건데, 유튜브 보고. 근데 용어가 다 헷갈려요. 어떤 사람은 전자기파를 포괄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빛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정리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빛 있고로 그냥 전자기파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빛과 전자기파가 같은 거라면은 그 빛 안에 감마선도 있고 X선도 있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죠. 빛 있고로 전자기파 있고로 그 다음에 쭉 감마선부터 쭉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우리가 이 전자기파의 어떤 그 유해성을 얘기할 때는 또 전자파라고 불러요. 그때는 전자기파라고 부르질 않고 전자파라고 부르니까 뭔가 그 전자파라는 게 다른 게 뭐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전자기파나 빛과는 다른 어떤 뭐 다른 파장이 있다, 파동이 있어가지고 그걸 전자파라고 한다, 뭐 이런 식의 개념, 이런 식의 생각이 들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혼돈하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안 좋은 건데, 용어 자체가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게 굉장히 막 이렇게 돌아다녀가지고 여기 인터넷 들어가서 개념을 잡으려고 하면은 좀 이렇게 혼란스럽다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인데, 결국은 보면 전자파가 전자기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전자기파의 유해성을 얘기할 때는 이상하게 전자파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전자파가 유해하다 그러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유해성이 입증된 게 없다 그래요. 유해성은 입증된 게 없지만 그래도 전자파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도 좀 떨어뜨려 놓고 웬만하면 또 집에 뭐 가전제품들 전부 거리를 두면은 그 전자파 영향이 확 줄어드니까 가급적 거리를 두고 있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이 개념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자기파 쪽으로는 처음에는 개념이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런 것들을 전자기파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은 파장의 길이가 깁니다. 파장의 길이가 길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적다는 얘기죠. 파장의 길이가 기니까 진동수가 적은 거예요. 그 진동수가 적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적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시광선에서 적외선 쪽으로 넘어가는 거, 적외선, 뭐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쪽으로 가는 거는
가시광선보다 파장의 길이가 깁니다. 파장의 길이가 기니까 에너지는 작은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거는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렇게 되더라. 이쪽은 파장이 짧으니까 진동수가 많고, 진동수가 많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높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해를 줄 수 있는 거는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에너지가 높은 파동이 우리한테 해를 주는 거지, 에너지가 낮은 거는 우리한테 해를 그만큼 덜 주죠. 그래서 우리가 가시광선 같은 거 밤낮 쬐고 살잖아요. 평생을 가시광선을 쬐고 살았잖아요. 낮에는 햇빛, 밤에는 전등빛, 뭐 가로등빛도 있고, 나가면 빛천지 아닙니까? 특히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은 거의 24시간 우리가 접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 전자파라는 게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적다고요. 에너지가 적으니까 내가 볼 때는 전자파는 해가 없을 걸로 봐요. 우리가 가시광선에서도 뭐 아무 그거 없이 사는데, 그 가시광선보다 그 에너지가 적은 전자파에 대해서 뭐 걱정하는 게 잘못된 거죠.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거, 이거 자외선 같은 거는 그 피부암 같은 거 유발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전부 다 뭐 섞여 있죠. 이 모든 그 파동이 햇빛이 오면은 그 안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고 다 있잖아요. 가시광선도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가시광선만 보이니까 햇빛 하면은 가시광선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시광선에는, 아니 햇빛에는 전부 다 있는 거죠. 내가 볼 땐 뭐 감마선도 있고 X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다 있을 것 같은데, 감마선이나 X선 같은 거는 워낙 그 파장이 짧으니까 길이가, 그러니까 대기층에 다 반사돼 갖고 여기까지 우리한테까지 도달을 안 하겠죠. 왜냐하면 그 파장이 짧은 거는 산란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산란이 잘 되니까 우리 대기층에 막혀가지고 그건 다 산란돼서 없어져 버리고, 이제 자외선부터는 좀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자외선 같은 거 위험하니까 선블락 같은 거 다 바르고 다니잖아요.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데 그런 데는 거의 사막이나 마찬가지니까 비가 안 오고 햇빛이 따가우니까 그 피부암 같은 거 예방하려고 선블락 다 바르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적외선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가시광선보다 에너지가 작으니까 그거는 해가 없다고 봐요. 더군다나 거기 그 마이크로파나 이런 레디오파 같은 경우 그 우리 몸에 무슨 해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뭐 이게 좀 이거 얘기하다가 딴 쪽으로 돌아갔는데, 어쨌든 간에 이 개념이 안 쓰다 보니까 전자파가 굉장히 유해한 거 아니냐, 해로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개념을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전자파는 가시광선보다 훨씬 에너지가 적은 그 파동이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그 빛이라는 게 그 파동이 고유의 파동, 그 파장의 길이가 있죠. 고유의. 그러니까 진동수, 고유 진동수가 있는 거예요. 파장의 길이랑 진동수는 반비례하니까 파장의 길이가 고유한 게 있다 그러면 그 고유의 진동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원소마다 고유의 진동수가 있어가지고 그걸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빛이. 근데 이게 빛이라는 게 지금 여태까지 빛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빛이라는 게 굉장히 좀 그거 한 게, 이게 이제 그 여기 이게 파동이 있습니다. 파동이 여기 이제 이걸 한번 쭉, 이 파동이 움직이잖아요. 파동이 움직이는데 이게 이제 그 저기 뭐야, 빨간 색깔이 전기장이죠. 전기장. 빨간 게 전기장에 의한 파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 녹색은 자기장에 의한 파동이거든요. 요 두 개가, 그러니까 전기장이 형성이 되면 자기장이 자동으로 형성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게 요게 빛이다 이거죠. 빛이 파동인데
이런 식의 파동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빛이. 그럼 이런 식의 파동을 갖고 있는 빛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빛이 에너지를 나른다 그래요. 이 파동에 에너지를 실어갖고 전달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빛 자체가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것도 이제 혼란스러워요. 빛 자체가 에너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빛 자체는 에너지가 아니고 에너지를 담는 그릇이다, 전달 매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헷갈려요. 어쨌든 간에 빛이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는 확실하죠. 그러면 이 빛이 에너지를 전달할 때 여기 이제 광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은하던 뭐 그런 게 있다고 합시다. 은하던 별이던 이게 있다고 해요. 있을 때 거기서 빛을 발산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여기서 뭐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끊임없이 에너지가 만들어지니까, 왜냐하면 그 핵융합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별이나 이런 데서 우리 태양에서도 마찬가지고 핵융합이 계속 일어납니다. 핵융합이 일어나면은 되게 보면 이제 가장 그 일반적인 게 수소 두 개가 합쳐가지고 헬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 분자가 헬륨 분자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수소가 합쳐갖고 헬륨이 되면은 헬륨 하나의 분자가 수소 두 개의 분자보다 질량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갖고 하나가 되는데 질량이 줄어드는 거죠. 질량이 줄어들면 그 줄어든 만큼 어디로 갔냐? 그게 에너지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핵융합할 때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지구상에다가 인공태양을 만들려고 연구 중이잖아요. 핵융합 발전소가 인공태양을 만드는 거거든요. 융합이 되면서 거기서 질량이 약간 줄어들고, 헬륨이 질량이 약간 작으니까 수소 두 개보다 그 줄어든 질량이 에너지가 되갖고 나오니까 그 에너지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별이나 이런 데서는 에너지가 끊임없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져가지고 이 빛이 발산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빛이 생기는 거죠. 그 에너지를 날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에너지 자체가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하여튼 뭐 빛 에너지라는 것도 있잖아요. 에너지가 종류가 많잖아요. 뭐 위치 에너지도 있고, 운동 에너지도 있고, 뭐 열 에너지도 있고,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빛 에너지라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빛 자체가 에너지가 아니냐? 아니면 이제 뭐 에너지를 나르는 그릇이다, 도구다. 어쨌든 뭐 그렇게 개념이 정리가 되더라도 어쨌든 빛이 나온다 이거예요. 빛이 나오면은 빛이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전달이 되는데 이렇게 전달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빛이 모든 파장이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장 짧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감마선이니 뭐니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다 나오는 거예요. 라디오파까지. 그 안에, 빛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파장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 앞에 행성이 있다고 치죠. 여기 별이 있는데 별 앞에 행성이 있다고 치면은 별에서 나온 빛이 행성에 도달하면은 행성이 갖고 있는 원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행성이 갖고 있는 원소는 이 진동수가, 고유 진동수가 딱 맞으면은 그 부분을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고유 진동수가 일치하는 부분을 딱 흡수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들어올 때 흡수를 하면은 전자가 밖으로 나가겠죠. 들뜨니까. 전자가 밖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보호의 양자도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놈이 들떠 있는 거죠. 들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놈이 불안정하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그러겠죠. 제자리로. 그러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게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빛을 발산해야 되잖아요. 에너지를 내놓으니까. 에너지를 내놓을 때는 빛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에너지를 딴 데로 전달을 해야 되니까 바깥으로 에너지를 날라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빛이 생기는 거죠. 빛이 생겨가지고 밖으로 나오는데, 이게 지금 그 8개 그려놨어요. 팔방.
팔방을 그려놨는데 이 빛이라는 게 받을 때는 한 곳에서 오는 이쪽, 이 별에서 오는 이 광원에서 오는 빛을 받아들일 때는 이쪽 방향에서 한 번에 받아들였는데 내보낼 때는 전 방향으로 방사형으로 다 내보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가 있는데 구의 전 방향으로 다 내보내면은 이게 지금 편의에 따라서 8방으로 그려놨는데 우리가 이제 전체 방향을 다 얘기할 때 4방 8방이라고 그러잖아요. 8방으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게 8,000방이 될지 8만방이 될지 모르죠. 방향이 굉장히 많잖아요. 구가 있으면은 구가 구에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제임스의 망원경이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 오는 빛이 흡수되잖아요. 흡수. 일단 흡수가 됐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내놓는다 이거예요. 다시 내놓을 때는 뭡니까? 이 흡수된 빛에 0.001%? 거의 이쪽 망원경 쪽으로 도달하는 건 거의 없죠. 0.00 몇 프로만 도달할 테니까 나머지는 다 딴 방향으로 갈 거 아닙니까? 전부. 예를 들어서 8방이 아니라 8,000방 정도로 해서 내보내면 8,000분의 1만 이쪽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8,000분의 1만 이쪽으로 오면 거의 빛이 안 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검은 색깔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행성이 지니고 있는 원소가 흡수했다가 내보내니까 거의 흡수를 거의 다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이거죠. 내보내더라도 나중에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오는 건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거의 다 흡수해버린다. 거의 다 흡수해버리고 여기까지 오는 게 별로 없다. 여기까지 오는 빛이 별로 없으니까 결국은 여기가 검은 색깔로 검은 띠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검은 띠가 그래서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검은 띠가 뭔지 알았고 또 검은 띠가 왜 생기는지 알게 된 거죠 이제.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기 제임스의 망원경을 보면은 청천연색 칼라로 아주 멋있게 나오죠. 근데 이제 간혹가다 올라온 댓글들이 있어요. 그 댓글들을 보면 저 순엉터리다. 저거 완전히 뽀샵 작업한 거다. 그래픽 작업해갖고 만들어낸 사진이다. 이런 식의 댓글들이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픽 작업한 건 맞습니다. 그래픽 작업한 건 맞는데 왜냐면은 적외선 망원경으로 찍으면은 무채색으로 나오죠. 주로 이제 회색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칼라가 아닙니다. 그 칼라가 아닌데 화려한 색상으로 칼라로 멋있게 나오니까 다 거짓말이다. 뽀샵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물론 포토샵도 하겠죠. 그래픽 작업도 하고 하는데 그냥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만들어낸 건 아니고 칼라를 복원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칼라를 복원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HIPWAC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heterodyne instrument for planetary wind and composi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게 적색 편의가 돼가지고 적외선 헤테로다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적외선 헤테로다인 주파수 변환 분광법을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주파수를 바꿔주는 거죠. 이게 적색 편의가 되면은 파장이 바뀝니다. 파장이 길어져요. 파장이 길어지면은 주파수가 적어집니다. 주파수가 적어져요. 파장이 길어지면 주파수는 적어지고 왜냐하면 주파수가 진동수니까 파장이 짧아지면 주파수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주파수 변환 분광법을 사용한다는 건데 바로 주로 이제 스펙트럼 적외선 부분에서 작동하여 대기가 있는 행성과 달에서 생성된 빛을 감지합니다. 이렇게 쭉 이제 나오는데 HIPWAC는 라디오 튜너가 특정 방송 채널에 맞추는 것처럼 이러한 파장을 조종한다.
예? 이게 보면은 그거 같아요. 여기 도플러 효과를 보면은 이 도플러 효과라잖아요. 여기 이제 그 차가 움직일 때랑 차가 움직이지 않을 때 이 파동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여기 녹색은 차가 움직이지 않을 때 파동입니다. 차가 움직이지 않을 때 파동이 녹색 파동이고, 차가 움직일 때 파동이 이 분홍색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데, 차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녹색 파동이잖아요. 녹색 파동이니까 이게 여기가 첫 번째란 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겠죠. 네 번째, 다섯 번째,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차가 움직일 때는 적색 편의가 되면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 번째가 여기가 있죠. 이렇게. 네 번째는 원래 여기 있었는데 여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적색 편의가 돼가지고 원래 있던 자리가 이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저게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적외선으로 찍은 사진을 분광법에 의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3번을 원래 있던 자리로 돌린다는 얘기예요. 4번도 원래 있던 자리로 돌리고 계산을 해서 돌리면은 여기가 이제 적외선인데, 적외선이 가시광선으로 보이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가시광선으로 보이게 되면서 색깔을 복원할 수가 있다. 원래 색을 복원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HIWAC에서 HIPWAC 여기서 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그 가시광선의 빛으로 복원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그 멋있는 칼라 사진을 우리가 감상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보면은 조금 더 제임스 웹 망원경을 감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